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오미연은 낡은 스웨터를 여미며 작은 방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보이는 불빛만이 세상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이 작고 허름한 아파트는 8년 전 그녀가 리주노의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나듯 나와 살게 된 곳이었다. 모든 것이 낡았고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이곳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고 단조로웠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2공기와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미연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 몫은 따로 덜어놓았지만 자신의 몫은 반도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배고팠지만 식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밥을 먹는 행위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식일 뿐이었다. 엄마, 오늘 그림책 읽어주세요. 5살짜리 나윤이와 3살짜리 대훈이가 작은 몸을 비비며 다가왔다. 나윤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미연을 올려다보았고 대훈이는 미연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다. 미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 두 아이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미연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래, 우리 아가들, 엄마가 읽어줄게. 미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낡은 그림책을 펼쳤다. 책 속의 화려한 공주님과 왕자님의 이야기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읽어주면서도 자신의 삶이 이 그림책 속 악역보다 더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야윈 길고양이였다. 녀석은 며칠 전부터 미연의 집 주변을 맴돌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녀석의 앙상한 갈비뼈와 겁에 질린 눈빛은 마치 미연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미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남겨둔 밥을 반으로 나누어 그릇에 담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다. 이리 와, 괜찮아. 길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미연을 바라보다가 미연이 그릇을 내려놓고 멀리 떨어지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연은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녀석의 모습에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보았고 동시에 녀석에게 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 순간 미연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빈 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작은 선의의 행동은 그녀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순간이었다. 잠든 아이들의 방을 지나 거실로 돌아온 미연은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았다. 그때 나윤이가 가지고 놀다 떨어뜨린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미연은 상자를 집어들다가 상자 속에서 굴러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열쇠와 낡은 수첩이었다. 열쇠는 마치 금고 열쇠처럼 특이한 모양이었고 수첩은 낡아서 가장자리가 다 해져 있었다. 미연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들이 깨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수첩을 집어들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피닉스. 그 단어를 본 순간 미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을 다시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고 리주노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강은서가 서 있었다. 미연은 황급히 열쇠와 수첩을 주머니에 감추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곳에 나타난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준호의 얼굴은 늘 그랬듯 차가웠고 은서는 얄밉게 웃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 미연의 단조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열쇠와 수첩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긴장감을 더했다. 아니, 이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아직도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 강은서의 콧소리가 낡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코를 막고 주위를 둘러보며 경멸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화려한 코트와 값비싼 핸드백은 이 허름한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리주노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미연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관심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밤늦게?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감추었다. 나윤이와 대운이는 잠에서 깨어나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겁을 먹고 미연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준호는 미연의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모레까지 이 집 비워. 여기 철거하고 우리 회사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거야. 미연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철거라니요? 여긴 아니, 저희 아이들 집이에요. 내 집 너한테 여길 쓰라고 한 건 그냥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호의였을 뿐이야. 너희가 여기 눌러앉을 권리는 없어. 준호는 잔인하게 말했다. 그리고 동정심은 이제 다 떨어졌어. 이 땅. 곧 엄청난 돈이 될 거거든. 너희 같은 사람들이 발 디딜 곳이 아니라고. 은서는 얄밉게 웃으며 준호의 팔짱을 꼈다. 오빠, 그만해. 불쌍하잖아. 안 그래? 미연 씨, 그냥 조용히 나가줘. 그럼 우리가 자선 사업이라도 했다고 생각할게.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미연의 심장을 찔렀다. 8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낡은 집으로 쫓겨났다. 친정은 이미 망했고 기댈 곳 하나 없었다. 리주노는 그녀를 버리고 은서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미연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미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건 내 사정이고. 자,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준호는 미연의 발치에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 돈으로 어디든 가서 살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미연은 봉투를 줍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고작 몇백만 원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8년 전 그녀에게 전 재산이라며 던져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욕적인 금액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든지. 준호의 말은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미연은 준호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는 대신 무력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때 은서가 대운이에게 다가갔다. 어머, 애들이 꽤 귀엽네. 이 아이들이 오빠 자식들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하긴.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은서의 말은 대운이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대운이는 엄마 뒤로 더욱 숨었다. 은서야, 가자. 준호는 미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까지 결정해. 순순히 나가면 그나마 체면이라도 차려줄 수 있어. 그들은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텅 빈 공간에 미연과 두 아이만이 남겨졌다. 준호의 잔인한 말들이 귓게 맴돌았다. 미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치욕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수첩이 손에 잡혔다. 프로젝트 피닉스, 불사조.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 속의 새. 8년 전 그녀는 이 수첩을 봉인하고 잊어버린 채 살았다. 이 수첩은 그녀의 전공인 도시계획과 투자에 대한 비밀 노트였다. 그녀는 한때 이 분야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렸다. 준호는 그녀의 재능을 질투했고 그녀를 집안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는 빼곡하게 적힌 전문적인 용어들과 복잡한 계산식들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지식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가 개발하려는 그 지역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수첩의 내용과 비교했다. 안 돼. 그 땅은... 미연은 준호의 계획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과거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이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지정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구역이었다. 그녀가 준호와 연애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가 결코 알지 못했던 그녀의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강인한 자아가 깨어났다. 준호는 그녀의 과거 재능을 무시했고 그녀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무시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리준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엄마였다. 새벽이 찾아왔지만 미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미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과 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다. 수첩을 다시 펼쳐보니 8년 전 그녀의 연구 기록과 분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도시계획 및 투자 전문가였다. 그녀의 통찰력과 분석은 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모든 재능은 리주노의 질투와 강은서의 계략에 의해 묻혀버렸다. 미연은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준호가 개발하려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개발 계획이 서호산업단지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냈다. 그 산업단지는 몇 년 전 대규모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여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다. 준호가 개발하려는 땅은 그 산업단지의 일부였다. 이럴 수가. 준호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가? 미연은 수첩의 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과거에 조사했던 서호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다. 미래 환경보호구역 재지정 가능성 90%. 그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경고했지만 그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네가 뭘 안다고 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준호는 오직 돈만 보았고 그녀의 전문적인 견해는 무시했다. 그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준호의 회사로 찾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 앞에 도착하자 그녀의 발걸음은 멈칫했다. 8년 만에 마주한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준호의 회사 정문 앞에 붙어있는 채용 공고문이었다. 법률팀 보조 직원 모집. 미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들어가서 준호와 마주치면 그는 그녀를 쫓아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보조 직원으로 들어가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길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다. 면접관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나이를 보고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다. 경력은요? 면접관이 무심하게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였다. 8년 동안의 공백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면접관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경력이 없으시네요. 저희는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직원을 원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 순간 복대서 누군가 부딪히면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다. 미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주었다. 서류에는 복잡한 부동산 계약서들과 법률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서류들을 훑었다. 그녀의 눈은 한 곳에 멈췄다. 서호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 죄송합니다. 서류를 떨어뜨린 남자는 당황하며 서류를 주워 담았다. 그는 이 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미연의 빠른 손놀림과 서류를 훑어보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혹시 법률 관련 일을 하셨었나요? 민준이 물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때 민준은 서류들 사이에서 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서호 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 변경에 관한 법률적 쟁점. 민준은 그 부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요. 그 순간 미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수첩을 떠올렸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알고 있었다. 혹시 20년 전 서우산업단지 개발 허가, 당시의 폐기물 처리 기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건 저희 내부 자료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처리 기준이 강화됐어요.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만약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시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지어야 할 겁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준호 씨, 아니, 그쪽 대표님이 비용 문제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는 경악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 아래 숨겨진 비범한 통찰력을 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지? 당신 누구신가요? 미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던진 단서들은 모두 정확했다. 그는 미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 모든 사실을 준호에게 보고할 수도 있었지만 민주는 왠지 모르게 미연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함에 이끌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준호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눈치챘다. 이것은 미연의 첫 번째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히든 카드였다.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덧없이 흐르는 물과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다.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리준호가 회장으로 있는 리마크 건설.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였다. 준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강은서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멋져. 이 파티, 우리 리마크 건설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네. 은서가 속삭였다. 당연하지. 이 모든 게 내 능력 덕분이야.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와 살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지. 준호는 건배를 제의하며 건너편의 대기업 총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8년 전 미연이 던진 쓸데없는 소리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파티장 한가운데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VIP석에서 걸어 나오는 한 여성 때문이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잘생긴 남자 셋이 서 있었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무정의로 바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초라했던 오미연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이제
오로라 그룹의 회장 오미연이었다. 미연은 그들 중 가장 빛나는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아닌 지혜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준호와 은서를 향했다. 8년 전 자신을 잔인하게 내쫓았던 그들에게 미연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미연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기억될 뿐이었다. 리준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리마크 건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회사 투자자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오로라 그룹 회장 오미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로라 그룹, 오미연 설마. 오미연, 그의 머릿속에 8년 전 자신에게 쫓겨났던 초라한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믿을 수 없었다. 이토록 우아하고 강력한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이 그 미연이라니. 옆에 있던 은서는 경악했다. 미연 씨 말도 안 돼. 오랜만이네요. 리준호 씨, 그리고 강은서 씨. 미연은 싸늘하게 웃었다. 잘 지냈나요?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네가 어떻게냐고요? 8년 전. 당신이 준 그 작은 돈 덕분에 아주 잘 살았습니다. 덕분에 제 재능을 다시 찾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서호산업단지 프로젝트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서호산업단지 프로젝트는 현재 리마크 건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환경단체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개발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준호는 그 문제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미연이 8년 전 했던 경고를 이제야 떠올렸다. 혹시 그 일이 네가 꾸민 짓이야? 준호는 분노에 차서 미연을 노려보았다. 미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와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다. 미연의 비서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아이들 연락이 안 됩니다. 보육원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2시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미연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보육원에서 데려온 2명의 딸들을 키우고 있었다. 8년 전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늘 아이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인 나윤이와 태훈이 외에 2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미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은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섬뜩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특히 은서의 눈빛은 마치 네가 가진 것을 빼앗아 주겠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연은 직감적으로 은서가 자신의 아이들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8년 전의 복수였다. 은서는 미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 했다. 미연은 민준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아이들 위치를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라진다면 리마크 건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세요. 민준은 미연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공포를 보았다. 그는 미연을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
혼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와 은서는 미연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미연이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파티장은 이제 단순한 축하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연과 준호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미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준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홀로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다. 연 회장의 웅장한 음악 소리는 미연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아이들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민주는 미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는 미연의 명령대로 즉시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는 미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이쿠,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준호는 조롱하듯 말했다. 미연은 심호흡을 하며 준회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리준호, 내 아이들을 건드린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야. 당신은 지금 지옥문을 스스로 열고 있는 거야. 은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혹시 애들이 길을 잃은 건 아닐까 하긴. 엄마가 너무 바쁘면 아이들이 외로워할 수도 있지. 은서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미연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폭력을 쓰는 대신 준호와 은서의 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당신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아이들을 돌려보내.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 아니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준호가 코웃음 쳤다. 8년 전에 그 거지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너한테 남은 건 그저 동정받을 만한 아이들 뿐이잖아. 아니, 미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나한테 남은 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미연을 쳐다보며 무슨 뜻인지 물었다. 미연은 눈짓으로 그에게 USB를 준호의 회사 서버에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잃는 쇼를 시작해볼까? 미연이 말했다. 그 순간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었다. 준호의 회사 로고가 사라지고 리마크 건설, 서호 산업단지 프로젝트, 그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준호와 은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영상에는 8년 전 미연이 수첩에 기록했던 서호 산업단지의 과거 환경 오염 자료와 준호가 그 사실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했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미연이 민준과 함께 8년간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영상은 준호가 몰래 환경단체 핵심 관계자를 매수하려 했던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다. 연 회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투자자들과 언론인들은 수군거렸고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은서는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뭐야? 준호가 소리쳤다. 미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내쫓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는 이 보물을 발견했지. 당신이 무시했던 그 모든 지식과 정보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준호는 미친 듯이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다. 이거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모든 것을 폭로했고 그 충격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은서였다. 은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 애들이 사라졌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다른 놈들이. 준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은서에게 전화를 끊고 주위를 살폈다. 이것이 미연이 설계한 정의의 시나리오였다. 미연은 은서가 아이들을 납치하려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준의 조카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놀이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은서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은서는 그녀의 계획에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그때 미연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회장님, 아이들 찾았습니다. 안전합니다. 은서가 보낸 사람들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리준호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그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무덤을 판 거야. 그때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준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은서 또한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미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연회장 안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지만 미연은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부와 권력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 전 빼앗겼던 자존감과 정의를 되찾은 승리였다. 리준호와 강은서가 경찰에 연행되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리마크 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준호의 모든 사업은 검찰의 조사와 함께 멈춰 섰다. 그가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미연은 그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다. 그녀에게 복수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준호의 파멸 소식은 그녀에게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8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준호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되었다. 미연은 민준과 함께 안전하게 돌아온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엄마의 품에 안기자 안심한 듯 평화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나윤이와 대훈이는 훌쩍이며 미연에게 속삭였다. 엄마, 무서웠어. 미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이틀 후 미연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옛 집을 다시 찾아갔다.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띠가 둘러져 있던 그 집은 이제 미연의 소유가 되었다. 준호가 개발을 위해 샀던 모든 땅은 서호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무산과 함께 가치가 폭락했고 미연은 그 땅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낡은 마당을 걸었다. 8년 전 그녀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던 그 자리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미연은 녀석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고마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과 켜켜이 쌓인 먼지가 그들을 맞이했다. 미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8년 전 준호가 그녀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귓게 맴돌았다. 그러나 이제 그 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고 스스로를 구원했다. 그때 민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미연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 집과 이 땅의 가치는 이제 엄청납니다. 회장님 덕분에 서호 산업단지 부지의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부지는 새로운 친환경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회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이 땅은 미래의 수십 배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미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이 땅은 돈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 곳이 될 거예요. 민주는 미연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에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8년 전,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리고 왜 그때는 침묵하셨죠?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준호는 늘 내가 가진 재능을 질투하고 두려워했어.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 그는 나를 멍청한 아내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역할에 익숙해졌나 봐. 나 스스로도 내 능력을 잊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숨겼던 내 자신이야. 준호는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지. 그럼 그 금고 열쇠는요? 미연은 그제야 열쇠의 존재를 떠올렸다. 아, 이 열쇠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때는 이게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멀리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을 향했다. 이 열쇠는 내게 숨겨진 또 다른 재산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을까? 내 지혜와 능력을 세상에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열쇠 말이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 자아를 되찾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다. 미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 나갔다. 며칠 후, 미연은 준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준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미연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미연은 준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분노도 없었다. 오직 담담함만이 있었다. 아니, 당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켰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내쫓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어.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이야. 그녀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준호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행보는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오미연은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서호 산업단지 부지의 오로라 힐스라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며 친환경 기술과 복지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오로라 재단의 본부도 함께 들어섰다. 오늘 오로라 재단은 설립 5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부 행사를 열었다. 미연은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8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집,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요. 그때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닉스처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날개가 젖지 않도록 지켜줄 작은 우상과 따뜻한 손길뿐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미연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4명의 아이들과 눈을 맞추었다. 나윤이는 어느덧 13살의 훌쩍 큰 소녀가 되어 있었고, 대훈이는 11살의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 있었다. 그녀가 입양한 두 아들, 지훈과 태준 또한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연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전용 제트기가 있는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기 전 민준이 미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미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회장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민준이 물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미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제 날개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연은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얘들아, 타자. 우리들의 다음 모험을 시작할 시간이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비행기에 올랐다. 미연은 마지막으로 민준과 악수를 나누고 비행기 트랩을 올라섰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와 충만함이 가득했다. 잠시 후 굉음을 내며 전용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미연은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 그녀가 버려졌던 낡은 집이 있었고, 그녀를 내쫓았던 준호가 갇혀있는 교도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창공만을 향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이륙하여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수많은 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미연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녀의 날개는
더 이상 추락의 날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와 희망을 향해 끝없이 비상하는 피닉스의 날개였다.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